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이번 사건은 역사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동안 권력을 갖거나 지배계층에 있던 사람들은 주로 남자였죠. 그런데 숫자가 적을 뿐이지 여성 지도자들도 있긴 했습니다. 17세기 아프리카 서남부 해안가엔 은동고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의 앙골라거든요. 여기 왕의 이름이 은징가 은반데라고 합니다. 은징가 은반데는 단순히 보기 드문 여자 왕이라서가 아니라 왕에게 필요한 통찰력과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663년부터 37년간 앙골라를 다스립니다. 이때가 유럽이 한참 아프리카를 침략해서 나눠먹던 대항해 시대죠. 그런데 은징가는 이런 유럽의 정세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를 했어요. 다 막아냅니다, 침략을. 그래서 왕으로 집권할 때 지배된 적이 없고요. 앙골라는 은징가의 사망 이후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될 정도로 나라를 잘 지키던 사람이라는 거죠. 왕의 자격은 충분해 보여요. 하지만 특이한 취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를 심하게 좋아했어요. 다른 왕들처럼 밤마다 노예들 방으로 불러서 성욕을 해소하는 이런 건 다 비슷한데 이 사람에겐 가학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톱으로 노예들의 몸을 긁어요. 그래서 살점을 파먹었고 몸에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마시다가 목을 물어뜯기도 했어요. 나름의 이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아프리카엔 살아있는 사람의 피와 살을 먹으면 더 강해지고 똑똑해진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 가지 방향의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당연히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왕으로서 강하고 똑똑해지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아니면 처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들 경험해 본 적 없는 여자 왕이다 보니 부하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왕 입장에서는 내각이나 군대를 장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니지만 남자들의 살점을 먹는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죠. 이렇게 공포심을 조성해서 왕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전략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식인이 사실이든 아니든 강력한 왕으로 집권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런 강력한 여왕은 영국에도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16세기 영국을 다스렸죠. 대항해 시대를 연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따라잡기 위해선 해양의 장악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해군을 육성해야 돼요. 그런데 영국에는 그럴 만한 돈이 없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는 사략 해적을 동원합니다. 해적들을 이용해서 스페인의 보물선을 뺏기 시작해요. 이 방식으로 자금을 모았고 해군을 육성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중해 최강이라는 스페인 무적 함대도 격파하면서 영국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던 왕이에요. 아직도 영국에서 최고의 왕을 뽑으라고 하면은 엘리자베스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엘리자베스 이야기 할 건 아니고요, 사실. 이런 엘리자베스 1세가 집권하기 전에도 여왕이 있었다는 거죠. 이복 언니였어요. 메리 1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영국 역사상 최초의 여왕입니다. 영국은 연달아 여왕이 집권했지만 메리와 엘리자베스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메리 1세의 엄마는 지금의 스페인인 카스티아 연합 왕국의 공주였어요. 이름은 캐서린이고 얼굴이 예쁘기로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국왕인 헨리 8세가 청혼을 한 거예요. 이렇게 결혼했던 건데 그래서 메리 1세가 태어난 거고요. 딸은 하지만 엄마와 다르게 키도 작고 눈이 안 좋아서 항상 찡그리고 다니는 데다가 얼굴도 예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메리도 이런 자기 얼굴에 스트레스가 많았고요.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갖진 못했어요. 이게 얼굴이 예쁘지 않아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았던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중에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가 밝혀지거든요. 자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메리는 이런 증상을 알 의학 기술이 없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유도 모른 채 자기의 얼굴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직계가족으로 왕위를 잇지 못하게 되는 왕은 권력이 약해지죠. 그러면 정족들에게 위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개신교를 탄압합니다. 이 당시에 개신교 탄압이 굉장히 잔인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피를 많이 봤다는 이유로
메리 1세를 블러디 메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폭군들 이야기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러시아에는 예카테리나 2세라는 여왕도 있었어요. 지금의 독일인 프로이센 출신입니다. 하지만 1745년에 러시아 황제인 표트르 3세와 결혼하거든요. 그런데 표트르가 지능에 문제가 있는지 국정 운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카테리나가 섭정이 됩니다. 대리인인 거죠. 그렇게 정치를 시작하다가 1762년에 정변을 일으켰어요. 자기 남편을 폐위시키면서 황제가 된 사람인 거죠. 황제가 되고 한 일은 뭐냐? 전쟁입니다. 쿠데타로 왕권을 빼앗았으니 부하들이나 귀족들이 직접 이야기는 못 꺼내도 반발이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장악을 위해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던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귀족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겁을 주는 동시에 대가 없는 보상까지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시에 행정개혁이나 문예 부흥도 일으킵니다. 지금 러시아가 발레가 유명하잖아요. 이게 이 당시 예카테리나의 적극적인 육성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느 나라든 뭐 행정이나 문화에 신경 쓰면은 지도자로서 좋은 평가 받습니다. 예카테리나도 쿠데타로 왕권을 빼앗은 사람이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단순히 왕이 아니라 대제라고 불리기도 하죠. 사생활이 그런데 그렇게 좋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변을 일으키기 전부터 여러 남자를 자기 방에 불러들였고요. 뇌졸중으로 사망했는데 67살에 그때까지 20명 이상의 어린 남자들이 주변에 꽤 있었다 그래요. 아들이 하나 있긴 했어요. 나중에 왕이 돼서 파벨 1세라고 불리는데 적자죠. 하지만 엄마가 아빠인 선왕을 밀어내면서 왕이 됐으니까 모자 관계가 그렇게 좋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카테리나도 자기 아들보다는 손자가 되는 알렉산드르를 더 좋아했고요. 직접 교육을 시키기도 했어요. 이 손자가 나중에 그 유명한 러시아 프랑스 전쟁에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을 격파한 알렉산드르 1세가 됩니다. 여기까지 앙골라의 은징가나 영국의 메리, 러시아의 예카테리나까지 3명의 여왕을 알아본 거예요. 공통점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 리더십도 있었고요. 동시에 공포심을 유발시켜서 강력한 왕으로 집권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번에 알아볼 사건의 주제가 그래서 공포심이에요. 상대방의 공포심을 조정해서 세뇌시키는 이런 방법은요, 꼭 정치가 아니라도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입니다. 회사에서 실적이 나쁘면 불이익을 준다거나 잘릴 수가 있다는 상부 지침도요, 직원들에게 겁을 줘서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공포 정치의 한 개념이고, 우는 아이에게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이런 거짓말도 넓게 보면 비슷한 개념에 속하겠죠.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보다 공포심을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상황에 따라 잘 사용하면은 빨리 성과 내고 상대방에게 원하는 걸 얻어내는 이런 기술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런 방법은 다들 안 좋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범죄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이번 사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은징가 여왕처럼 남자들을 휘어잡았지만 메리 여왕처럼 항상 스스로에게는 자신이 없었고요. 예카트리나 대제처럼 아들보다 손자를 더 예뻐하던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줘서 원하는 걸 가지는데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범죄자가 됐어요. 오프닝이 길었는데 이번 사건은 더 길거든요. 여러 편으로 나눠서 올라갈 예정이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일본의 역대급 살인사건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2년 10월 30일 일본 경찰은 전문 다이버들을 동원해 오카야마 현의 앞바다를 수색합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에 밀봉된 드럼통 하나를 건져 올리게 돼요. 안에는 남성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시신의 정체는 하시모토 지로라는 사망 당시 54살의 남성이었어요. 하시모토 지로는 2012년 일본에서 일어난 거대 사건인 아마가사키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에요.
이 사건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아마가사키라고 불리는 사건의 범인은 누구냐? 64살의 스미다 미요코라는 여성으로 밝혀졌어요. 이미 다들 한 번은 본 적이 있는 얼굴일 겁니다. 살인범 이미지가 이미 박혀서 그렇지 사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중년 이상의 평범한 스타일을 가진 여성이에요. 이런 사람이 혼자 남자를 살해하고 드럼통에 넣어서 거기에 콘크리트까지 붓고 바다에 유기하기는 어려워 보이죠. 어떻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알아보자면요. 먼저 이 스미다 미요코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마가사키시에서 1948년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월 일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위로 6살 많은 오빠와 6살 어린 남동생이 있지만 부모가 같은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형제 관계가 정확하게 공개된 것도 아니에요. 아빠에 대한 정보가 좀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을 알선하는 인력 사무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가사키시가 공업도시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꽤 많이 모여들어요. 각 지역에서. 단순한 일용직 노동자뿐 아니라 노숙자나 범죄자도 좀 있고요.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이 당시에 아마가사키를 알아줄 만큼 다루기 힘든 도시였다 그래요. 스미다 미요코의 아빠가 이렇게 거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돈을 벌던 사람이라는 건데 신기한 건요. 다른 회사보다 유독 여기는 노동자들이 문제를 저지르지 않고 담당자가 잘 노동자들을 관리했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냐는 겁니다. 그건 바로 스미다 미요코의 아빠가 사람의 공포심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강하게 화를 내서 사람을 압도하다가도 금방 돌변합니다. 사과와 위로를 하고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심한 폭력까지 쓰면서 사람들을 다뤘다 그래요.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일당 중 40%를 소개비와 술값, 밥값 명목으로 가로챘었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뭘 했냐? 오히려 노동자들의 밥과 술을 사주고요. 남은 돈을 챙겼어요. 노동자들은 빼앗긴 돈으로 술과 밥을 사주는 미요코 아빠에게 알 수 없는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상한 면까지 가진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엔 이 사람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절대 이길 수 없겠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결국 거스를 수 없는 사람이 됐던 거죠. 이렇게 스미다 미요코의 아빠는 사람을 길들이는 재주로 쉽게 돈을 벌었지만 사생활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일 여자들을 만나 술을 마셨다 그래요. 그러다 낳은 아이가 이 스미다 미요코였습니다. 매춘부였던 미요코의 엄마는 우연히 임신을 한 거예요. 남자 잘못 만났다가. 그렇게 미요코를 낳고 결혼도 했지만 금방 이혼하면서 혼자 아이를 키웠거든요. 엄마 이름이 스미다였어요, 성이. 그래서 스미다 미요코가 엄마 성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이야기 하자면 이렇게 스미다 미요코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부모와 친척 사이에서 혼자 자랐고요. 어릴 때는 의외로 소심한 성격이라 자주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자 다른 사람처럼 성격이 너무 변했어요. 어떤 계기로 변했는지 이것도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심하게 공격적이라 다들 피해 다녔고 폭행으로 여러 번 소년원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학교도 가고 싶을 때만 나가서 졸업하기엔 출석 일수도 모자랐고요. 성적도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학교에서 별명이 한 마리의 늑대나 여자 보스, 여왕벌 이렇게 불렸다 그래요. 같은 학교 일진들도 미요코와 엮이는 걸 싫어했고요. 3학년 때는 교사들까지 서로 미요코의 담임을 미룰 정도로 폭력적인 아이였다는 거죠. 그러다 우연히 어느 교사가 미요코에 대해 알아보니까 사실은 착한 면이 있고 자기가 지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진했어요. 이렇게 미요코 반을 맡은 건데 이 담임 교사가 유일하게 살면서 미요코를 피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요코는 어릴 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오랜만에 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담임 교사가 말을 걸었죠. 그러자 미요코가 교복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는데 이게 이 정도 되는 칼이었다는 거예요. 칼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너무 자주 지각을 해서 화가 난 담임이 뺨을 때린 적이 있어요. 칼을 가지고 다니는 아이인데다가 심한 공격성을 가졌어요.
근데 교사에게 뺨을 맞습니다. 뒤에 일어날 상황이 너무 뻔하게 보이는데 이때 의외로 미요코는 가만히 있었다 그래요. 그동안 자기가 부모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혼나본 적이 없는데 지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는 거죠. 매일 밤늦게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혀 가도 데리러 오는 사람 하나 없었는데 그렇게 방치돼서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혼이 나자 이게 관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일로 담임은 미요코의 엄마를 찾아갑니다. 아이에게 관심 좀 가져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때 엄마가 한 말은 오히려 저 아이는 문제가 많고 내 말은 듣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지도해 달라면서 자기가 할 일을 미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담임교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모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미요코도 담임에게 정이 들었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빠가 술 마시고 늦게 다니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다, 집이 가난하다, 이런 고민을 꺼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담임이 조금 더 미요코와 친했다면은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1년 뒤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미요코는 고등학교 1학년도 채우지 못하고요.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친한 동창의 오빠와 결혼을 합니다. 집은 가난한 데다가 의지할 곳도 없으니까 결혼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미요코는 그동안 학교에 적응하지도 못했고 소년원을 여러 번 들어가면서 사회화가 되지 못한 애입니다. 당연히 결혼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는데 집안일을 하지 않았고 친구들 불러서 아침까지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던 거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편을 내쫓았다 그래요. 24살에 다시 결혼하는데 친한 동생의 오빠였습니다. 이번 남자는. 하지만 비슷한 이유로 또 이혼해요. 미요코가 결혼에 실패하는 이유는 가정생활 문제 때문이죠. 부부 사이에 할 일을 서로 안 해서 생긴 문제인데 사실 원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미요코가 아빠를 닮았는지 사람을 길들이는데 재주가 있었어요. 이 재주를 살려서 일을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20살도 되기 전부터 했던 건데 이 아마가사키 시내에서 율락업소를 운영했던 겁니다. 미성년자가. 일용직 노동자 같은 저소득층 사람들을 주로 상대했고요. 여자 직원도 3명이나 고용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가게를 낸 건 아니고 숙박업소 빌려서 옮겨 다니며 돈을 벌었던 겁니다. 의외로 미요코는 매춘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직원들만 일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사장이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남자들이 자기를 피해온 이유는 성격 때문인 건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스스로 얼굴이나 몸매가 여성스럽지 못해서 남자들이 싫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럴 직원들을 대신 고용했던 건데 사업하는 미성년자들이 요즘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당시도 있긴 했었겠죠. 하지만 하필 선택한 게 매춘이라는 겁니다. 20살 되기 전부터, 성인 되기 전부터 범죄자의 성향이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19살 때는 16살인 여자아이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어요. 이러니까 남편들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던 거예요. 사업 수완이 좋았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미요코는 아마가사키 시에서 어느 날부터 유명한 마담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요. 다른 지역의 수입 잡화점 가게까지 내게 됩니다. 이제 혼자 여러 가게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다 관리하기는 쉽지 않겠죠. 대신 믿고 맡겨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요코는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을 보면은 누군가에게 의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믿고 자기 가게를 맡길 수 있었겠냐는 거죠. 이 사람은 스미다 미요코가 고용한 그 매춘부들 중 한 명이에요. 이름이 스미다 미에코라고 합니다. 성이 같죠? 미요코에게 어릴 때부터 한 명밖에 없는 친구이자 의붓 동생이고요. 두 번째로 결혼했던 남자가 이 사람의 친오빠예요. 미에코의 엄마도 매춘부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미요코 엄마 집에 들어가 살다가 둘이 엄마들끼리 친해졌고요. 어쩌다 딸들을 낳아서 딸들끼리도 친해졌던 건데 스미다 미요코가 성인이 되면서 이 미에코를 자기 호적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스미다 성을 쓰게 된 거고 의붓 동생 관계가 된 거죠.
미요코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기도 해서 자기 가게를 많이 맡겼었고, 미에코도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은 미요코에게 주겠다는 약속까지 한 사이가 되거든요. 왜 이런 약속을 했냐면 미요코가 자기는 얼굴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닮은 애를 낳을까봐 임신을 거부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에코는 좀 이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날씬하고 예쁜 미에코를 고용해 매춘을 시켰던 거고, 아이를 낳으면 자기에게 준다는 이상한 약속을 거절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두 번의 결혼은 실패했지만 아이를 낳아준다는 이런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걸, 이런 걸 봤을 때 항상 평범한 가족 생활을 좀 원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 뒤로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살 어린 테이 요리타로라는 제일 한국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남성을 만나서 동거를 시작했고요. 의붓 동생인 미에코도 집에 불러들입니다. 셋이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매춘을 했고요. 그러다 1980년대 후반 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업 이름이 특이해요. 가족 해체라는 사업이거든요. 이때부터 스미다 미요코 하면 떠오르는 그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되는 건데, 사업이니까 한두 명이 모여서 한 일은 아니었겠죠. 이 사건이 복잡해요. 그만큼 등장인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미다 미요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다음 영상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